새벽 5시 30분.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양복도 넥타이도 없습니다. 대신 회색 경비복을 집어듭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제가 입고 있던 건 대기업 임원용 셔츠와 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믿기시나요? 30년을 대기업에서 일했고 퇴직할 때 손에 쥔 돈만 4억 원이 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말 한마디에 수십억짜리 숫자가 바뀌었고 회의실에서는 늘 제 자리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입주민 눈치 보며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택배 기사님들께 여기 두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잘 나가던 대기업 임원 김도현이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을 퇴직하고 퇴직금 4억 원을 들고 나왔다가 2년 만에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떠안은 채 경비원이 되기까지 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만은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연봉, 직함, 회사 간판. 밖에서 보기엔 부족할 게 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딱 하나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년, 명함이 사라지는 날, 내 인생의 현금 흐름도 같이 끊기는 건 아닐까? 그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요. 그리고 그 준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선택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래도 부동산은 남는 장사야. 은행도 제조업도 IT도 다 사이클을 타지만 부동산만큼은 결국 사람 사는 한 안 망한다는 말.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현금이 들어오는 안전한 파이프라인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숫자를 다루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리스크 관리, 담보 가치, 현금 흐름. 이 정도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4억 원. 이 돈은 제 인생의 보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들고 경기도의 한 신도시로 갔습니다. 사람 많고 아파트 많고 앞으로 개발된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곳. 사무실은 일부러 대단지 아파트 정문 바로 앞 1층 상가로 잡았습니다. 권리금이 비쌌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자리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인테리어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동네 복덕방처럼 보이기 싫었습니다. 소파, 테이블, 조명까지 전부 직접 골랐습니다. 간판에도 부동산이라는 글자 대신 자산 컨설팅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나는 그냥 집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개업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데 그날 문을 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넘겼습니다. 2달째가 되자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3달째가 되자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으면 거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장님, 거기 수수료 얼마나 깎아줘요? 옆에 부동산은 반값 해준다던데요. 제가 준비했던 전문성, 설명, 컨설팅,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얼마냐고만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통장 잔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관리비, 광고비, 숨만 쉬어도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거기서 멈췄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중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첫 계약, 두 번째 계약, 세 번째 계약, 하나같이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약속을 바꾸기 일쑤였고, 세입자는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거 설명 안 해주셨잖아요. 이거 확인 안 하신 거 아닌가요? 전화는 항상 저녁 늦은 시간에 왔습니다. 퇴근 후, 주말, 심지어 새벽에도 울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임원이었을 때는 전화 한 통이면 끝나던 일들이 이제는 제가 직접 뛰어다녀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로 등기 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법원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등기 우편을 받은 그날 저는 한참 동안 봉투를 뜯지 못하고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설마 나한테 올 게 있을까?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뭘 잘못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한참 뒤에야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는 처음 보는 이름과 처음 보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부터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집에 갔는지도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전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세입자에게서, 관리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전화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왜 이걸 미리 말 안 해줬느냐? 이건 중개사 책임 아니냐?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아니냐? 그때 알았습니다. 중개업은 계약서 쓰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제 몫이 된다는 걸. 사무실 문을 열고 앉아 있어도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문이 열리면 손님일까 기대했다가 민원일까 겁부터 났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받기 전에 심호흡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점심을 먹어도 체한 것처럼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전화벨 소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터질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인테리어, 월세. 지금 접으면 그 모든 게 그냥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텼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사람은 이미 잃은 돈 앞에서 더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저는 딱 그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나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고,
그걸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도현 씨 맞으시죠? 그 순간 제 직감이 말해 주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여기서부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는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의자에 앉자마자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제가 직접 써서 건넨 확인 설명서. 그는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서류만 보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들은 적 없습니다.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 한 건 증거가 안 됩니다. 서류에 없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약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한 줄, 한 단어, 체크 하나.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집주인이 말을 바꿨다. 수리 약속을 안 지킨다. 보증금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때마다 모두 저를 봤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처럼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님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민원만 아니길 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전화를 11통 받았습니다. 그중 새로운 계약 문의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에 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묻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땠어? 그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조만간 하나 될 것 같아. 전화 끊고 나면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취하려고 마신 게 아니라 머리를 멈추려고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 사무실 문을 여는데 유리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원 접수 안내.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은 사무실에 손님이 와도 상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혀가 꼬이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구나.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통장은 조용히 줄어들고 있었고 나는 그걸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보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눈에 띄게 빠져 있었습니다. 눈 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고 손톱은 늘 깨물어서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맞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던 순간에도 제 휴대전화는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전화는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습관처럼 눌렀습니다. 김도현 중개사님이시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법무법인 DD입니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중개하신 구마아파트 103동 509호 전세계약 관련해서 의뢰인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문장만 계속 반복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려서 열쇠가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날 정리하다만 계약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이 갑자기 전부 폭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약 하나를 할 때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계약이 성사돼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먼저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세입자가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무실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무실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유리창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전화는 거의 끊겼습니다. 가끔 오는 전화는 대부분 확인용이었습니다. 거기 괜찮은데 맞아요? 요즘 말 많다던데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월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잔고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속도라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몇 달 남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처음으로 사실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조금 힘들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뜯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검토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봉투를 뜯는 손이 아예 멈췄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일은 내가 잘 버티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부터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제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둘 중 하나뿐이었습니다. 계속 가라앉거나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거나. 등기 우편을 뜯은 날 저는 사무실 불을 켜놓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문장들은 법률 용어였지만 의미는 단순했습니다. 당신 책임이다. 그날 이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계속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깨는 늘 긴장돼 있었고 전화가 울릴까봐 벨소리 음량을 점점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이 와도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는 제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계약을 하면 기쁜 게 아니라 이 계약은 언제 문제될까를 먼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약은 수입이 아니라 리스크가 됐습니다. 결국 두 번째 소송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사무실 출근, 전화 확인, 통장 확인, 그리고 한숨. 점심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먹어도 체한 것처럼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모든 게 드러날까봐 일부러 피곤한 척 먼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조용하게 왔습니다. 건물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월세 연체 안내. 그날 처음으로 사무실을 닫고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안주는 필요 없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이상하게도 화보다 후회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왜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을까? 며칠 뒤 폐업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권리금은 기대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끝났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실을 비우는 날 간판을 떼는 걸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이 크레인에 매달려 내려오는데 그걸 보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력서를 썼습니다. 30년 경력? 하지만 쓸 수 있는 줄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경비원 모집. 그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경비복을 입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들, 그리고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들. 경비 일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머리가 조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벨 소리도 없고 문자 알림도 없고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구역을 돌고 정해진 일을 하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처음엔 그 단순함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걸 하고 있나?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 없이 눈을 떴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았습니다. 220만 원. 예전에 제가 만지던 숫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보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할 돈도 아니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한 만큼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숨을 좀 쉬었습니다. 어느 날은 단지 상가 앞을 지나가다가 부동산 사무실을 보게 됐습니다. 유리창 안에서 젊은 사장이 전화기를 붙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임대 안내문이 유리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이상하게도
미운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제가 망한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성공 방식이 지금도 통할 거라 믿었고 자격증 하나면 버틸 수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 이 선택을 비슷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확신이 들 때 조심하십시오. 나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 한 번 더 멈추십시오. 저는 그 확신 하나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지금 제 삶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비원 김도현이었습니다.